이 주제는 제가 이제 조선 후기에 과거에는 이제 신분사라고 이제 했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직역분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경주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물질문화에 대한 큰 대주제 안에서 제가 좀 전에 이 주제가 적합한 주제일까 고민이 됐었는데 다른 발표와 좀 맞물려서 종합토론 시간에 폭넓은 그런 토론이 이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서론부터 읽겠습니다. 경주인은 고려시대 이래 중앙과 지방의 연락사무를 맡아보던 자들을 읽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경자의 리로 지방에서 상경한 자들이 입역을 했었는데요. 이제 입역을 한다는 것은 이제 국역체제 안에서 역을 지는 것이죠.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던 조선 후기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자들을 고립한다는 것은 이제 그 값을 대금을 치러주고 이제 그 고용을 해서 쓴다는 것인데요. 고립하여 선해청에서 역할을 지급하여 각종 국역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주인이 담당하던 업무는 크게 지방민의 접대와 보호, 그러니까 지방민이 올라오면은 이제 경전라고 하는 사원집이 있는데요. 한성부에 보게 되면 이제 경주인 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지금 한성부의 호적이 북부전역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그 호적들도 살펴보고 있는데 경절이라고 하는 직역분이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부 안에서 그런 경주민들이 모여 살았던 계가 행정구역 명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자료들이 좀 확인이 되면 경주민들이 실제 서울에서 어디에 거주했을까 이런 연구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관의 사송 역할인데요. 지방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줍니다. 세 번째는 지방과의 문서 연락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각사에서 심지어 국왕이 내리는 어떤 하류 같은 것도 급할 때는 이 경주인을 시켜서 지방으로 해당 읍에 내려보냅니다. 네 번째는 부세의 책임 납부인데요.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이 부세의 책임 납부를 가지고 경주인이 조선 후기에 공무주의나 되고 도구 활동을 펼쳤다는 내용으로 조선 후기 제3자본의 맹화를 이제 설명하는데 근거 자료로 이 경주인의 활동을 언급한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세의 책임 납부는 조선 전기에 대납 방납의 형태로 왜곡돼서 주인층의 성장과 분할을 촉진시켰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주인이라던가 공무주인 이런 것들입니다. 현물공납제가 운영되던 조선 전기에 경주인들은 지방에서 상납하는 세공을 대납하거나 민간에 이제 나지 않는 공무를 방납해서 막대한 중간 차익을 거둠으로써 폐단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신하는 사주인층의 성장과 분할을 야기하였기에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의 선행 형태로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 국가의 부세 수납을 둘러싼 재정 물류 체계가 이 경주인 사주인층에 의해 재편되는 한편 경관과 외방 포구에서 또 다른 주인층이 이제 성장함으로써 도성 중심의 전국적인 물류 체계가 조선 전기에 정비되어 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선 전기와 후기에 이어지는 산업 유통 체계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경주인과 사주인을 그 위상을 높게 평가한 것인데요. 이러한 문점은 조선 후기 경주인이 공물주의나 돼서 직무회의소인 도가를 소유하고 이제 시전이라던가 공인들이 이 도가를 이제 서울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방중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경주인이 부리는 경방자 그리고 경주인과 경주인 차지, 대주인이라던가 분주인 이러한 형태의 분화 과정을 내부에서 이제 겪기 때문에 상인들이 굉장히 그 내부에서도 조직 분화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중앙과 지방의 연락사무를 맡아보던 경주인이 정보 조달에 참여하면서 조선 전기 내내 각종 폐단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제 부세 대납을 하면서 지방에 내려가서는 두세 배의 값을 받아서 중간 차익을 누리는 게 이제 이 경주인의 큰 폐단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는 경주인과 그들이 부리는 방자의 고립가를 대동세 안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박람회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동법 시행 과정에서 경주인에게 역할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경주인들이 이게 그 스스로 뭐 어떤 보상이 없이 이러한 여러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법을 시행했을 때 이 경주인들한테 일종의 보상을 줬다라고 설명을 기존 연구에서는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인은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박람회 폐단을 일으키는가 하면 일부는 도보상인으로 전환해서 여건을 뛰어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강계부 경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을 중간 유통을 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경주인권 역시 여타의 공인권과 마찬가지로 민간에 거래되었고 양반 세도가에서 주인권을 소유하고 이들의 겸인이 경주인역을 수행하는 형태까지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인권의 성장과는 별도로 선해청과 지방관부에서 지급하는 경주인의 역가는 조선 후기 내내 정규 재원에 포함돼서 일정 액수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게 선해청, 그러니까 중앙의 재무관사에서도 주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방 재정에도 이게 공식 그 예산에 책정이 되는 경향이 계속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앙정부는 이처럼 대납 박람회 문제를 일으켰던 경주인 제도를 왜 폐지하지 않고 예산 항목에 역할을 포함시켜 놓았을까? 이것이 이제 큰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 입장에서 경주인은 반관 반민의 성격을 지닌 존재고요. 행정 업무에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대동법 시행 이후에 이들에게 역가 지급을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에서 음성적으로 부여하던 다양한 역을 책임지었습니다. 조선 후기 경주인 제도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각종 현물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정부관서의 필요가 작동한 결과이고 정부관서의 연락사무가 경주인 방자에 이루어지고 경영관원의 품위 유지 비용이 이 경주인에게서 나오고 있었던 재정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조선 후기 경주인의 공식 비공식적 역할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반대급으로서의 역할의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동법 시행 이후 경주인에게 지급되는 역할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18세기 중반 이후 경주인의 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이 국역체제의 변화와 재정 운영의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이 시행돼서 이런 국가에서 그러니까 부과하는 국역이 굉장히 이제 그 형해화된다라고 이제 기존에는 봤었는데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제 그 연구의 방향성은 이 국역 체제가 재편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대동법 시행을 이후로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다 읽지 않고 그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선 후기 경주인은 이제 어떻게 이런 역들을 이제 수행했을까? 조선 후기 경주인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경주인의 역할 중에 지방민의 접대와 보호, 지방관의 사속 역할, 지방과의 문서 연락에 대한 능력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보면은 인조대에 평안도 장만이 이제 평안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모문령이 이때 이제 가도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당량을 마련해야 되고 이제 천사 방문이 이제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평안도 민들이 좀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주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문 밑에 문단의 그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인용문을 살펴보면 평안도는 경주인, 방자, 경비를 모두 서울에 머물게 해서 도선을 방문하는 관리와 백성들을 묵게 하고 중앙의 국문과 각사의 대소공사를 이 경주인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대로 경주인이 지방민의 접대 보호와 지방과의 문서 연락 사무를 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진왜란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인용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변사의 하인들을 경주인 역에 입역시키고 상사의 문서 수발 역시 고립한 비변사 하인들에게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입역시키는 비용이 거의 무명 이동에 가까워 평안도 민결에서 거두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무명 이동이면은 아마 18세기 중반 값으로는 한 200냥 정도 되는 값이고 한 선당 5냥으로 치게 되면 40석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서울에서 평안도의 행정사무와 숙박 업무를 맡아보는 역할을 평안도의
민결에서 거두어 지급하는 것은 평안도민의 입장에서 추가 증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조대 말약 정부는 지방에서 추가 징수하는 조예감이, 그러니까 이제 하급 그런 이제 그 원역들입니다. 조예의 가미와 오결수포와 같은 추가 징수, 민결에서 추가 징수하는 것들의 잡다한 세들을 사실은 임진왜란 이후에 많이 폐지를 하고 호서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민간에서 정규세 외에 잡다하게 거두는 세들을 사실은 이 대동세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세운송과 대소공사에 필요한 각종 역가 및 경비 방작가를 이 대동세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효종대 초반에는 직사 방문이 빈번하였는데 영접도감에서 부리는 경비나 방자들의 고립가가 부족해지다 이게 상평청에서 이를 빌려 쓰고 나중에 지방에서 감면 방식으로도 이제 변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정부 관서에서 각사 노비들과 원역들이 대부분 전란으로 많이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이들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서울에 있는 여러 방민들을 이제 고립해서 그 값을 주고 그 정부의 그런 행정 사무들을 말단의 사무들을 보는 일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런 말단의 사무를 보는 사람들한테 대동세의 일부를 역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대동 사목 안에 그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대동법 시행 이후로는 역시 대동세로 값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에 인조대에 연기시켰습니다. 민결에 거두던 경주인 방자 고립가 역시 호서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대동세 역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경주인 방자가를 대동세 내에서 지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중앙과 지방 간 문서 수반을 담당한 이가 가급의 경주인 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경주인이 있으면 경저에 보통 구성원이 그 경주인과 그다음에 경주인이 부리는 방자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살림을 맡아보는 경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방자가 하는 일은 이 인용문 각주 13번에 있는 것처럼 각도의 경방자는 보발과 같은 그러니까 파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한 사무가 있을 때 이 문서 수발을 이 경방자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역할을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58조 밑에서 그 한편이라고 시작하는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한편 경주인은 방자를 고립해서 각사의 봉사에 책임하는 한편 새로 부임한 수령이나 감사를 근수하는 역을 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방자는 중앙에서 파발 같은 이제 문서를 직접 그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경주인 같은 경우는 정부 각사에서 각각의 이제 필요한 공사에 책임을 하는데요. 이 공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앞서 지방 간의 사속 역할이라고 한 것은 이제 이를 일컫는데요. 경주인 역은 단순히 신임 지방관을 본급에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마련해주고 예목과 같은 그 수수료성 경비를 대신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래 표 1은 이제 그 양천 현령 임홍원에게 경주인 오성읍이 바치는 공목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학자료센터에 이미 공개가 있는 공문서 자료들입니다. 그 정조 22년경에 이제 그 공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양천으로 부임할 때 필요했던 신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조에 바쳐야 되는 이제 정체 같은 것들 그리고 흑화 그러니까 이제 신발과 청송당에 그 사적으로 보내는 편지 이런 것들을 대신 그 오성읍이라고 하는 경주인이 그 처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3월 23일 같은 3월 23일 공목 같은 걸 보면은 결전 50량에 대한 수표를 직접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부세를 상납할 때에 따로 이 경주인이 이런 부세 대납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표 1을 보듯이 경주인들은 그 정체를 대신 납부하고 그리고 사적인 소식을 전달하거나 물품 조달하는 일을 수령을 보좌하는 업무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59쪽입니다. 그 59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그러면 오성읍이 이렇게 수령에게 바치던 물품가와 예목의 비용은 어떻게 마련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품이 이제 신임관으로 부임을 했을 때 필요한 그 잡다한 물품들을 대신 내주고 지난 그 성공감에서 부임을 했었을 때 사실 냈어야 되는 신임관이 내야 되는 채점이 있는데 그 정체를 이 경주인이 대신 내주고 그것을 대신 내지 않은 거를 다시 또 성공감에서 그 오성읍에게 그 독촉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수령이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경주인이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해청에서 경주인에게 지급한 방자 고립가만으로 물품 구독과 정체 납부에 그때그때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의 공목만으로는 오성읍이 어떻게 경비를 마련했는지 알 수 없는데요. 그 18세기 후반에 교동의 경주인으로 있었던 황덕희의 상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납부했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각주 15번 있는 인용문입니다. 밑에 읽겠습니다. 인용문 밑에 문단을 보게 되면 교동의 경주인 황덕희는 지난 5년간 신임부사와 전임부사가 떠넘기고 갚지 않은 빚과 부사 이상무기 제배될 때 쓴 900여냥의 이자 그리고 전 교동부사 이업이 신용할 때 발생한 예목가와 행하할 때 든 돈 108냥을 그 대신 납부함으로 인해서 집을 팔고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상언을 올리게 됩니다. 감사나 병사, 수사, 도사를 본관에 새로 맞이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을 정부에서 연출하지 않고 가급의 경주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에서는 이와 같이 관원들이 경주인에게 빚을 지는 일을 엄히 금단했으나 채전을 상환하는 것은 녹봉으로 인한 수익이 뻔한 관원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고 수령을 영송할 때 지급하는 세마가 같은 경우 이제 말을 지급을 하는데요. 이제 신임 수령이 오거나 혹은 그 수령이 이제 갈 때 올라갈 때 이런 말을 몇 필 지급하는 것도 이 대동 3호기에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세마가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유치미, 그러니까 지방의 그 재정에 해당하는 대동 유치미에 포함시켜 놓았지만 여타 신임관원이 준비해야 되는 물품은 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관직에 제수된 신임관원은 경주인에게 빚을 내서 이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황덕기 사례에서 보듯이 경주인한테 빚을 지고 나서는 이것을 떼어먹고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목적으로 관직에 이동이 있을 때 전임관이 경주인에게 진 빚을 제때 상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게다가 신임 수령 외에도 정부 각사에 속한 중앙 관료와 본을 출신의 사족 유생 역시 경주인에게 물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인용문 같은 경우는 이제 공패라고 해서 공물주인들의 폐단을 비변사에서 다 듣고서는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문서로 정리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패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몇 년간에 걸쳐서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요. 이 공패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경주인 상원에 이런 각종 정체를 불법적으로 바치기 때문에 이제 지탱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얘기하면서 사대부가의 혼례와 상례 비용, 그다음 상례 비용이라고 칭하면서 유기체나 포진체, 필체를 걷는가 하면 금부도사의 면신례나 주례, 본도도사의 의정부의 참할체, 양사의 서경체, 의금부의 속전, 객관 각처 예목 같은 것들을 모두 경주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1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주인은 신임 지방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력과 비용을 마련해주는 한편 정부 관사와 양반 사대부가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성 경비를 대납해주는 등 관료행정상의 비공식 경비를 보전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대동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항목에 포함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경주인에게 부과되는 음성적인 경비였습니다. 그러면 경주인은 이러한 능력가를 어떻게 보상받고 있었을까요? 그 밑에 대동사목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19번에 대동사목에 있는 내용에는 경주인 방작가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동사목을 만들 당시의 논의를 각주 19번에 있는 비변사 등록의 내용에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밑줄친 부분에 전남도 대동사목을 만들 때 경주인이나 영주인의 첨가를 다 포함시키는 걸로 애초에 논의가 됐었지만 실제로는 경주인 역과는 대동사목에 지금 현존하는 대동사목 어디에도 경주인 역과로 측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방 관속에게 거두었던 경주인 방자가를 고립하는 비용 일부만
이제 책정을 해놓은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으로 넘기시겠습니다. 경주인 역가가 초기에 대동세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경주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부세 책임 납부,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부세 책임 납부의 성격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공물이나 선상 이벽자들을 각사에 올려보내는 과정에서 이해들이 경저에 머물렀기 때문에 중앙 각사의 부세 상납이 늦어지거나 선상노비, 군인이 도망할 경우에 그 책임을 경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경주인에게 엄청난 부담일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세 상납을 일부러 지연시켜서 중간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국대전 호전 잠영조에 각사의 사주인과 본읍 경주인들이 공리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보입니다. 실제로 조선전기 경주인은 공리를 침탈하거나 공리와 결탁해서 지방의 공세를 도둑질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대동세로 포함이 되는 물종들 같은 경우는 선인청에 이제 그 쌀로 대납하기 때문에 쌀로 이제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중간 각사에서는 현물로 납부하는 물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물종들을 그 상납하는데 중간에 그 관리하는 관리층이 바로 경주인이었고 그들이 거두는 이익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조 2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각조 24번 이름문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위의 기사를 보면 제용감에서 경상도 가급에 공물로 부과한 정포를 경주인이 중모 입필가를 받고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이당명의 보고가 있던 숙종 2년은 영남에 대동법이 시행되기 전이긴 한데요. 제용감에 바쳐야 되는 이제 고품질의 정포를 여전히 현물로 상납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 중모가 이필로 경주인이 대납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필을 받다가 3.5필로 늘려받는가 하면 그 승수도 7승목 40척으로 굉장히 좋은 품질의 그 무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본읍과 경주인 사이에 형성된 대납 구조를 알기 어려운 데다가 이를 딱히 처벌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본읍에서 중모가를 높여받음으로써 제용감의 정포를 대납하는 수익을 경주인들이 확대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앙에서 역가를 현실적으로 책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세 대납 업무로서 거둘 수밖에 없는 그 수익 항목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그 추가적인 그 현물 징수를 통해서 그 부세 대납의 중간 차익을 거두었을까? 이것은 각조 25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밑줄친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의 제부는 상남에서만 나오는데 대동법을 실시한 이후로 각 읍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서 매양 부족함을 호소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규정 이외의 수용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는 현물이 필요할 때는 그 지방에다가 추가 징수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는 그 토지 일절당 11규의 쌀만 한 번에 거두고 더 이상 지방에다가 그 현물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중앙에 올라오는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방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요구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바로 이 경주인들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경주인들이 부세 상납의 그 업무를 계속 보고 있었고 중간 차익을 얻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63쪽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그 경주인이 부세의 상납과 독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들 경주인이 야기하는 방납의 폐를 단속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조 17년 비변사에서는 공시인 폐막 별단을 작성해서 상납한 물품이 올라오기 전에는 경주인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경상도 경주인이 서울 각사에 상납할 때 이를 물리치고 경주인에게 바치게 함으로써 가산을 탕진시키는 일을 분단하였습니다. 또
또한 군부의 군포 차원이 미처 받아오지 못하는 가포 같은 것들도 경주인에게 독촉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조치를 취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정부 역시 지방 군현에 책징하는 부세의 부족분을 경주인에게 물리고 정부관서에 입역시키는 곡분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주는 별단을 반포함으로써 경주인들이 계속 공사에 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단속적으로 하고는 있었습니다. 인용문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팔도 경주인이 올린 위에 상원에서 보듯이 애초에 경주인에게 부과된 역은 각사의 공사에 체금하고 전명하는 일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각사의 공사에 체금하는 주요 업무가 부세 상납을 독촉하고 관리하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대도법 시행 이후 경주인의 역할은 축소되기보다 오히려 강조되었으며 경주인에게 가해지는 과다한 책임을 정부 차원에서 개선해 주려는 노력이 18세기 중반부터 가시화되었습니다. 경주인들 중에는 조선 전기와 같이 부세 조치 과정에서 작폐를 일으키는 자들이 없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정부관서와 관원으로부터 공식 비공식적인 물품 조달과 정체 상납, 역동원에 항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경주인 방자의 고립가가 일부 측정되기는 하였지만 경주인 역가 자체는 대동세 내에 공식적으로 측정되지 않았고 황해도 지역만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분야별로 이것이 측정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경주인 방자의 역가를 지급하게 된 배경은 임난 이후 중앙각사의 서리와 원역 등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각사 노비를 선상하거나 취재로 서리를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중에서 고립해 쓰던 그러한 경향과 궤를 받자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주인에 대한 실질적인 역가는 부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되면은 이 경주인에 대한 역가가 책정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주인의 위상과 역가의 추이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자료가 바로 정약용의 경세유표입니다. 경주인은 정약용이 어린 시절에만 해도 천의와 하졸이 담당하던 역으로 인식되었고 역가도 변변치 않아서 이후 역가가 날로 증가하고 않았으나 역가가 날로 증가하고 남는 이유도 매우 많아져서 경세유표의 집필 당시 주인권을 매매하는 값이 전보다 100배나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인용문 밑줄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이 4개인데 첫 번째는 조정 귀신이 저리 자리를 사기 때문이고 이게 이제 경주인권으로 매매되는 양상을 언급한 것입니다. 둘째 수령이 뇌물을 받기 때문이며 셋째 감사가 법을 어기는 일이 많기 때문이고 넷째 수령이 연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경주인의 역가가 높아지는 이유는 중앙의 세도가가 경주인 자리를 사서 첨지기에게 맡기고 수령에게 뇌물을 써서 경주인 역가를 올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주인권이 전보다 100배나 뛰었다는 설명은 다소 과장된 표현처럼 보이지만 중앙의 유럽 양반층들 사이에 경주인권이 거래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간 19세기 전반기에 경주인의 수익이 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경주인의 역간 이식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요? 사실 제가 살펴보니까 경주인의 역가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역가를 책정하지 않았던 것을 지방 예산 항목에서 책정한 것이 늘어난 것으로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 1을 보시게 되면 이제 대동사목에 보게 되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대동사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표 2에 그 1654년 호서 대동사목에 그 1년간 경주인 방자를 고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미 15석입니다. 한 명당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기호람이 작성되는 1808년에는 20석으로 5석 정도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경상도 같은 경우도 1석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기 차이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 물가 상승분을 고려했을 때 이게 그렇게 큰 차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대동사목 안에서는
그 경주인 방자 고가가 책정이 되었지만 19세기까지 역가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고 황해도 해서 상정사목이 영조대에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지방의 경주인 역가가 측정이 되고 그리고 각 일성록에 보면 각 분연 단위에서 환곡이라던가 민곡, 쇠령으로 추가로 거두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경주인 역가를 추가로 측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은 정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주인의 역가를 그 지방 재정 안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책정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넘기시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인 역가는 어느 정도 규모였냐 하면 68쪽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강진현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강진현에서 거두는 정규세 같은 경우는 1결당 세미 6두, 삼승 1두 2승, 대동정리 12두, 결전 5전 정도에 불과했지만 추가의 그런 수수료, 운송상에 발생하는 그런 부대 비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전결에서 쇠령으로 걷는 추가 비용 중에 경주인 역가가 60석에 해당이 되고 영주인이라던가 진상으로 마련할 때 금송하는 첨가비가 90석으로 가장 많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인이라던가 영주인과 같이 부세 상납을 중간에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추가세가 조선 후기 지방재정에 책정이 되어 있었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예산이 꽤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주인 역가를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까지 그 경주인들의 부세 상납은 부세 대납은 계속되고 있었고 한편으로 국가에서 이들에게 그 책임 지우는 그 여러 가지 의혹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69쪽의 중간 문단을 읽고서 결론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조 11년 기사입니다. 김시근이 공신 순막에 대해 보고하면서 전라도와 경주인 등이 겪는 적폐가 근래 더욱 심해지는 몇 가지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사에서 경주인에게 복해라 칭하거나 혼수 상수라 칭하면서 억지로 바치게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장을 치고 가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청을 열 때 구청하는 것도 수령뿐만이 아니고 향교 서원에서 모두 사적으로 편지를 보내 동납시키는데 미리 갖다 바치고 본음에 내려와서 받고자 하면 10중 8구는 받지 못하고 잃게 된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각사에서 각종 부세가 미처 올라오기도 전에 경주인에게 거두는데 경주인에게 대신 바치게 하는 부세와 부비를 지방에서 결국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경주인의 부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전반에 보고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8세기 중반에 보고되었던 공시 폐막 별단과도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69쪽 마지막 줄 읽겠습니다. 요컨대 18세기 후반부터 경주인 역가가 지방재정에 공식적으로 책정되어 간 이유는 경주인의 역가를 보존해야 하는 중앙과 지방의 필요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에서는 부세의 독촉과 문서의 하속, 몇분의 고립 등 각종 공사에 체근하는 경주인이 파산할 경우 행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으며 지방 역시 수령을 비롯한 유생사족들이 경주인을 통해 중앙의 기별을 받고 서신을 왕래하는 한편 상경시 체류 비용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경주인이 요구하는 부채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경주인권이 100배 이상 올랐다고 언급되는 19세기에도 경주인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침탈은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주인의 역가가 황곡이나 민고와 같은 지방재정에 할당된 것은 전야금의 지적대로 중앙의 세도가와 그들의 겸인이 로비를 통해 지방 수령을 움직인 결과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경주인의 역가를 현실적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 재정 환경이 만들어낸 변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만 첫 문단만 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조선 후기 국역체제의 변동 속에서 경주인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경주인들이 도고미 식리활동을 통해 고리대 자본화되어감으로써 농민항쟁 당시 소상품 생산자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최소한의 역할을 맡고 부세 대납과 같은 막대한 경비를 선부담해야 했던 경주인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경주인의 몰이 행위는 대동법 시행 이후 변화된 국역체제 속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